새벽 4시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박금순 할머니의 낡은 손수레가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68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허리는 이미 기역자로 굽어 있었고 거친 손은 겨울 찬바람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집 한 집 쓰레기통을 뒤지며 각서와 신문지를 골라냈습니다. 30년째 이어온 일과였습니다. 하루에 10,000원, 많으면 15,000원. 그것이 그녀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단칸방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끼니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1,000원짜리 컵라면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5번째 쓰레기통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쓰레기통 옆 좁은 틈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비춰보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루한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채 한겨울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왼쪽 팔에는 담뱃불에 댄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4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7살이었던 아들은 할머니 손을 놓친 채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가야, 괜찮니?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움찔하며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수레에 모아둔 배지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단칸방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손수레가 무거웠지만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밀고 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확 몰려왔습니다. 보일러를 틀 돈이 아까워 거의 켜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이불 위에 눕히고 자신의 이불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뜻한 우유, 빵, 삼각김밥, 반창고, 소독약. 할머니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아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처를 하나하나 소독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손길에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꼭 잡고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거나 소리를 지르다 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민준이요. 민준이구나. 집은 어디고?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에 난 상처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골목길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빵과 삼각김밥을 먹이고 자신의 옷 중 가장 작은 것을 골라 입혔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할머니는 옷자락을 돌돌 말아 묶어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게. 문 잠그고 있어. 할머니는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복지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 부모를 찾아야 해요. 무작정 데리고 있으면 유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학대당했어요. 온몸에 멍과 화상 자국이 있다고요. 그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죠. 할머니가 키울 순 없어요. 경제적 능력도 없으시잖아요. 복지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할머니는 주민센터를 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문 뒤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자 아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살래? 아이는 잠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아줌마 몇 명이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금순이 할머니, 무슨 생각으로 애를 데려온 거예요? 폐지나 주우면서 애를 키운다고요? 말이 돼요? 거지가 거지를 키운다고 동네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할머니는 묵묵히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돌아가고 방 안에는 다시 할머니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가진 게 없어.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좋은 옷도 못 사줘. 하지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진짜 사랑이야.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얼어붙었던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할머니가 구해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손자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을 재우고 낡은 공책에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내 손자로 키우기로 했다. 가난해도 괜찮다. 이 아이만 행복하다면.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좁은 방 안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 두 사람의 가족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시련 끝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민준이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이제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고, 민주는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방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민주는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미쳤나 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애를 키운다고? 그러게 말이야. 저의 부모는 어디 있는 거래? 거지가 거지를 키우는 거지 뭐.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랑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날 오후 할머니는 민준을 데리고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복지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를 정식으로 키우시려면 위탁 절차를 밟아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 연세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저도 압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는 것도, 나이가 많다는 것도.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제가 전부예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임시 보호 신청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3개월마다 재심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계신지 확인할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민준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 길,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짐이 되는 건가요? 할머니는 멈춰 서서 아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할머니한테 짐이 아니야. 넌 할머니가 다시 살아갈 이유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준에게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아이의 상처를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가야 해. 공부를 해야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할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비상금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것으로 민준의 학용품을 샀습니다. 낡은 가방, 중고 공책, 연필 몇 자루. 새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골라준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할머니와 함께 근처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입학 절차를 밟는 동안 교무실의 선생님들은 할머니와 민준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손자입니다. 호적 관계는요? 아직 임시보호 중입니다. 선생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 우려, 그리고 편견. 하지만 할머니는 꿋꿋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민준의 첫 등교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교문 앞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민준아, 괜찮아. 학교 끝나면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민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의 낡은 옷과 해진 가방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민준을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까 할머니랑 왔던데 할머니가 너무 늙어 보이던데.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놀려댔습니다. 너희 집 어디야? 우리 집에 놀러와. 왜 대답 못해? 집도 없어?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통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저게 뭐야? 반찬이 김치밖에 없네. 진짜 가난한가 봐. 불쌍하다. 민준은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더 이상 놀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방과 후 교문 앞에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술에 폐지를 가득 실은 채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지만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폐지 주우러 다니나 봐. 저런 사람이 애를 키운다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겠어. 민준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할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도 할머니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할머니 몰래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들리는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민준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좋은 것 하나 못 사주고 맛있는 것도 못 먹이고.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이가 자랑스러워. 오늘 학교 갔다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야. 민주는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민주는 참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많은 폐지를 주어 민준의 학용품과 급식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폐지를 묶다가 손을 베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쳤어요? 괜찮아. 민준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학교가 끝나면 폐지를 함께 주어야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기도 전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사채업자들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민준은 학교에서 여전히 외로웠지만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려 나간 사이 동네 통반장이 방문했습니다. 문틈으로 빨간 봉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집어들고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할머니는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더 많은 폐지를 주우려고 더 먼 곳까지 다녔습니다. 민준의 겨울 점퍼를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왔어요. 민준이 빨간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뜯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6개월 안에 이 동네 전체가 철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읽었습니다. 보상금은 있었지만 할머니가 사는 집은 월세였습니다.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으면 할머니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할 돈도 이사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을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6개월. 그 안에 이사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세 25만 원도 빠듯한 형편에 보증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민준을 학교에 보낸 후 할머니는 골목 어귀에서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금순이 할머니도 재개발 통지서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보상금도 못 받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밀려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후반으로 보인 남자 2명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금순 할머니 맞으시죠? 누구신데요? 우리는 이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 보상금 받으실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월세 사는 사람입니다. 보상금 받을 처지가 안 돼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할머니 명의로 집을 사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해요. 저희가 대출을 주선해 드립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사시고 재개발 보상금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들의 말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30년을 살아온 할머니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 한 명이 손수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제안을 거절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있으세요? 그 손자는 어떻게 키우실 건데요?
민준 이야기가 나오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들은 그 반응을 보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죠.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당장 이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 가세요. 저는 당신들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할머니의 손수레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우리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은 나빠질 겁니다.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성대부. 나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걱정할까 봐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할머니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할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민준아.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은 할머니 몰래 빨간 봉투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한자가 많았지만 철거라는 글자만큼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간 사이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너 박금순 할머니 손자지? 민준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은 아이에게 다가와 이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해. 우리 제안을 빨리 받아들이라고. 안 그러면 너희 둘 다 거리로 쫓겨날 거라고. 민준은 떨리는 몸으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꼭 잠그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그 무서운 남자들도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할머니는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민준은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민준을 위협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들 증거도 없었고 오히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신고를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을 재우고 혼자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4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무력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민준아. 다음 날 할머니는 생각 끝에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한 경찰관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 손자를 위협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요. 없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이런 일이 많거든요. 조심하시고 혹시 또 오면 그때 바로 신고하세요. 할머니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하소연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지만 할머니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통지서가 온 지 한 달이 지났고 동네는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미 몇몇 집들은 비어 있었고 거리에는 이사 트럭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민준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재개발 통지서를 받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집들이 텅 비었고 골목마다 쓸쓸한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필사적으로 폐지를 주었지만 아무리 모아도 이사 갈 보증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친구는 없었지만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항상 완벽하게 해갔고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 이수진이 민준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앉아봐. 민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의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놀란 게 뭔지 아니? 네가 쓴 독후감이 정말 훌륭해. 2학년 학생이 쓴 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니?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 재개발로 집을 잃게 될 것 같다는 것,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 선생님은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도 너처럼 할머니 손에 자랐어. 선생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네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민준은 처음으로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너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도 너를 사랑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이후 선생님은 민준을 특별히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싸온 날이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줬고 방과 후에는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민준은 선생님 덕분에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은 민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장학재단에 너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너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대. 민준은 장학금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선생님의 기쁜 표정을 보니 좋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응,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 학용품이나 급식비로 쓸 수 있고 할머니 부담도 줄어들 거야. 민준은 그날 처음으로 학교에서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방과 후 민준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장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선생님이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찾아 헤매며 도착한 단칸방. 선생님은 할머니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담임 이수진입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방을 정리하며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드릴 것도 없어 난처해 하는 할머니에게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정말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말썽 피우지는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걱정이에요. 너무 조용하고 혼자 있으려고 해서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었어요. 재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주거 지원 같은 복지제도는 알아보셨나요? 저 같은 사람은 받기 힘들답니다. 저도 알아봤지만. 선생님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할머니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긴급 주거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금도 더 있고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서류들만 제출하시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는 무슨요? 민준이가 제 제자인걸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선생님은 할머니와 민준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구청과 주민센터를 함께 다니며 절차를 밟았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어려웠을 일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긴급 주거 지원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간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시겠어요. 민준이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가끔씩 나타나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긴급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할머니, 지원금 받으셨다면서요? 그 돈으로 우리한테 먼저 갚으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들한테 빌린 돈이 없는데요. 아직은 없죠. 하지만 곧 필요하실 겁니다. 6개월 지나면 또 어디로 가실 건데요? 남자는 비웃으며 명함을 또 하나 던지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에게 사채업자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그 사람들 제한받지 마세요. 사채는 한 번 손대면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혹시 또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아는 법률 구조 기관도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사채업자들의 협박 행위가 불법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주는 선생님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 같은 착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크면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생님은 민준을 도서관에 데려갔습니다. 민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도서관에 갔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민준아, 이 책들 다 읽을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너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민준은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민준은 처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저녁 무렵, 선생님은 민준과 할머니를 작은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이한테 천사 같은 분이에요. 저희한테도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죄송해요. 민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선생님,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자신은 행복하다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위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할머니와 민준은 곧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에 매진했고 긴급 주거 지원 덕분에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이전보다는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76세가 된 할머니의 허리는 더욱 굽었고 손마디마다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돌아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웃 주민이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달려왔을 때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 튼튼해.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넘어지면서 갈비뼈에 금이 갔고 오랜 노동으로 무릎과 허리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밀 검사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민준을 대기실에 앉아두고 복도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아, 그냥 좀 쉬라고 하셨어. 하지만 민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든 후 민준은 할머니 가방에서 진료 기록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당뇨 합병증, 신장 기능 저하라는 단어만큼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된 이수진 선생님은 여전히 민준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요. 민준은 진료 기록지를 보여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은 기록지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께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고 계시니?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선생님은 그날 저녁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을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민준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오래됐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합병증이 온 것 같아요. 병원 치료는 받으세요? 약값이 부담이 돼서 가끔만 먹어요. 선생님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썼지만 자신의 치료비는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기셔야죠.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민준이가 중학교 가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그날 밤 선생님은 민준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하지만 민준이, 너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왜요, 선생님?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할머니 부담이 줄어들잖아. 그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면 할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고. 민준은 그날부터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밤 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민준을 무릎에 앉히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한 번도 안 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 아들이야. 너랑 똑같이 7살이었어. 민준은 처음 보는 사진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 겨울이었어. 할머니가 손을 놓친 사이에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떠났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혼자 살았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지. 사람들을 피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런데 민준이 너를 만났어. 그날 새벽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던 너를 봤을 때 할머니는 알았어. 하늘이 할머니한테 2번째 기회를 준 거라고.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할머니한테 아들을 대신하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할머니가 다시 살아갈 이유야. 너를 만나고 나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행복했어.
민주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뒤로써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행복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의 주선으로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약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셔서 완치는 어렵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폐지 줍는 양을 줄였습니다. 민준이 만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13살의 나이에 주말마다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 한 달이면 24만 원. 할머니의 약값과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전단지를 돌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손자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재밌어요.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민준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피로를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해 겨울, 할머니와 민준은 처음으로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소박한 떡국을 끓여 먹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해 소원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소원이야. 저는 할머니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는 게 소원이에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 몰랐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민준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15세가 된 소녀는 이제 할머니보다 키가 컸지만 여전히 가늘고 왜소한 체구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졌고 무릎과 허리는 거의 펴지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간단한 부업거리로 봉투를 접어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민주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민준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꿈은 달랐습니다. 법대에 가서 검사가 되는 것. 할머니를 괴롭혔던 사채업자들, 약자를 착취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민준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년 전 그 차였습니다. 민주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올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할머니의 비명과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8년 동안 우리를 무시했어. 이제 이자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야. 저는 당신들한테 돈 빌린 적 없어요. 민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3명의 남자가 집 안을 뒤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가 그때 그 꼬마 맞지? 많이 컸네. 민준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에서 밀렸습니다. 남자는 민준을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준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숨이 막혔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8년 전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지금쯤 보상금 받고 잘 살았을 거야. 근데 무시했지? 이제 우리가 직접 받아내는 수밖에. 다른 남자가 TV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소형 TV였지만 할머니와 민준에게는 유일한 오락이었습니다.
이딴 고물이나 팔아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남자는 TV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바닥에 쏟아내고 민준의 책들을 찢었습니다. 민준이 8년간 모은 참고서와 문제집들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이 새끼 공부 열심히 하나 보네. 공부해서 뭐 하게? 가난한 놈은 평생 가난해. 민준은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민준의 머리채를 잡아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 임마! 할머니 다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순간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턱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이 집 명의를 우리한테 넘기시면 조용히 끝낼게요. 안 그러면 남자는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저 손자를 담보로 잡을 거예요. 알죠? 무슨 뜻인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임대 아파트예요. 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할머니 통장이라도 넘기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돈 다 우리가 받을 거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남자가 할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두 남자가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쓰러진 채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더듬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발 민준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통장을 낚아채며 비웃었습니다. 겨우 200만 원. 이걸로 5천만 원을 갚는다고? 할머니, 장난해요? 제발, 그게 저희 전부예요. 리더가 다른 남자들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민준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를 데려가자. 일 시키면 한 달에 200은 벌겠지. 민준은 발버둥 쳤습니다. 할머니는 기어가며 남자들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민준이는 안 돼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남자들이 할머니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80세 할머니의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할머니는 신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민준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웃 주민 몇 명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다들 손들어!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빚! 폭행과 주거 침입인데요? 증거 있나요? 할머니, 우리가 때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남자는 할머니를 협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머니를 때렸어요. 저도 폭행당했고요. 경찰은 남자들을 체포하려 했지만 리더는 명함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할머니께 8년 전에 제안했던 계약서도 있고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 애매했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나가면서 리더가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꼬마야, 우리 또 만나자. 경찰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민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과 이웃들이 떠나고 방 안에는 할머니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엉망이 된 방. 할머니는 구석에서 작게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방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8년을 버텨왔지만 결국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런 악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검사가 되겠다고. 3년 후 법대에 합격하고 그 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반드시 검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민주는 찢어진 책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35세.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왜소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된 지 5년째였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성대부 불법 채권 추심 및 폭력 사건.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이제 100세가 된 할머니는 민준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나빠졌지만 손자가 검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매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검사가 된 후 첫 5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를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교묘하고 잔인하게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20년 동안 대성대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할머니들, 홀어머니들, 영세상인들, 그들은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노려 접근하고 빚을 만들어내고 폭력으로 위협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민주는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불법 대부, 폭리, 공갈, 폭행, 협박. 20년간 쌓인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민주는 수사팀을 이끌고 대성대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그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였던 남자는 이제 60대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찰입니다. 박철수, 김대식, 이강호, 당신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리더 박철수는 민준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사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인데요. 민준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기억나십니까? 달동네 임대아파트에서 80세 할머니와 15세 소년을 폭행했던 일. 박철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민준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꼬마. 민준은 대답 대신 체포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이거 20년 전 일이잖아. 공소시효 다 지났어. 폭행과 공갈의 공소시효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다른 범죄들의 공소시효는 살아있습니다. 127건의 불법 채권 추심, 89건의 폭행, 43건의 사기, 증거 다 있습니다. 민준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그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갑 채우십시오. 경찰들이 다가와 남자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철수는 끌려가면서도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지. 검사가 사적 감정으로 수사하는 거 아냐? 민주는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당신들이 지난 20년간 괴롭힌 187명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입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그 가난한 소년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남자들을 호송차에 태우고 난 후 민주는 그 건물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을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할머니, 제가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민주는 할머니 옆에 앉아 20년 전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정말이니? 네, 할머니. 이제 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복수하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냥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할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거예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직접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는 187명의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증언대에 올라 자신이 당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70대 할머니는 남편 장례식 직후 찾아온 사채업자들에게 집을 빼앗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대 홀어머니는 딸의 학비를 마련하려다 빚의 늪에 빠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대 영세상인은 가게를 지키려다 폭행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20년간 사회적 약자들을 조직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법을 가장했지만 그 본질은 범죄였습니다. 이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재판부는 3주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징역 15년. 피고인 김대식, 징역 12년. 피고인 이강호, 징역 10년.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어떤 이들은 30년을 기다린 정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민준을 한 할머니가 붙잡았습니다.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죽기 전에 정의를 볼 수 있었어요.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를 모시고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20년 전 선생님과 함께 갔던 그 국밥집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8년 전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인연. 온갖 시련을 함께 이겨낸 진짜 가족. 창밖으로는 가을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누구도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민준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성대부 사건 이후 민주는 전국의 불법 사채업체들을 수사하는 특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할머니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민주는 약속했습니다. 할머니께 그리고 자신에게 평생을 약자를 지키는 검사로 살겠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짓밟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할머니가 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대성대부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장이 되었습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직접 만들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팀은 지난 1년간 전국의 불법 사채업체 32곳을 적발했고
867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민준은 할머니를 모시고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28년 전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어 이제는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지만 민준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발견했던 그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를. 할머니, 여기에요. 28년 전 이 자리에서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죠. 할머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저를 지나쳐 갔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0세가 된 할머니의 손은 이제 거의 뼈만 남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벤치에 앉히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색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준아? 할머니 명의로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햇빛도 잘 들고 공원도 가까워요. 그날 오후 민준은 할머니를 새 집으로 모셨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작은 방 하나. 2층에는 할머니 방과 민준이 주말에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것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 손잡이가 달린 화장실, 낮은 싱크대,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무늬 커튼. 할머니, 이제부터는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날 저녁, 민준은 할머니를 위해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할머니가 좋아하는 나물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그날 밤, 민준은 할머니 방에 불을 켜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28년 전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100년 인생 중에서 너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 민준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할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민준이가 원하니까 할머니가 더 오래 살아야지. 그날 밤 민준은 2층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28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던 7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던 시절. 사채업자들에게 무릎 꿇던 할머니. 찢어진 책을 테이프로 붙이던 밤. 그리고 오늘 할머니에게 집 열쇠를 드린 순간.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에서는 민준이 팀이 적발한 또 다른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까지 나와 민준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저녁에 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조심히 다녀와. 그날 민준은 검찰청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28년 전 그날 밤 할머니가 자신을 지나쳐 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 검찰청에 도착한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약자들을 괴롭히는 범죄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펼치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그것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사무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8년 전 할머니와 찍은 단 한 장의 사진. 폐지 수레 앞에서 찍은 그 사진. 민주는 그 사진 옆에 새로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제 새 집 앞에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100세 할머니와 35세 검사에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 28년의 시간.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민주는 새로운 사건 서류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킬게요. 평생 약자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창밖 봄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에게도, 할머니에게도, 그리고 그들이 지켜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28년 전 추운 겨울 새벽,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